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네, 한국지리 총평에 의해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3일 전에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날 실시되었던 23 수능 세계지리를 이제 총평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든 수험생분들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계속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또 하자면 난이도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최근 3개년, 5개년 지중 그런 수능, 평가원 기출 중 가장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 20수능 그리고 한국지리 또 18인가 어쨌든 17인가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능 이후부터는 거의 만점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또 23수능에 두 사회탐구, 한국지리, 세계지리 모두 다 50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리 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세계지리를 조금 더 좋아했고 좋아하고 더 좋아할 거고 더 흥미 있어하는 입장에서 하나를 조금 틀렸다는 게 약간 아쉽기도 하고 오히려 한국지리를 틀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남는데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수험생 입장도 아니고 그만큼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이 정도 이렇게 하나 틀리고 다 맞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고 그래서 이런 영상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영상을 또 제작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영상에서는 문제풀이보다는 문제풀이도 약간 있겠지만 그보다는 총평 위주로 여기서 어떤 것을 얻어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중점이었는지 또한 평가원이 이런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냈는지 그런 의도들 또는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신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뽑아서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로 따로 영상을 따로따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13번, 16번, 20번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할 것 같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13번, 14번, 15번 그리고 19번 이렇게 4문제를 따로 풀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14번은 따로 풀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13, 15, 19 이렇게 3개는 무조건 할 예정이고 14번은 약간 논란은 아니고 조금 딱 한국지리랑 똑같이 3개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13, 15, 19는 무조건 하고 14번은 약간 보류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이게 지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와 이런 거죠. 그쵸? 사실 이런 것들에 막 정의를 외워야 되는 거는 내신이고 그냥 이런 거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방의 이 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했고 지역 내에서 이 지역에서 가공 또는 생산 또는 제조된 식품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석 녹차 지리적 표시제 제1호잖아요. 그리고 세계로 넓히면 플로리다 오렌지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지리적 표시제.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이긴 오렌지인데 플로리다에서 왔어? 그러면 약간 좀 신빙성이 높아지고 그쵸? 얘 왠지 당도가 높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신빙성을 주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표시제가 많이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면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식재료 또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향이 있죠. 또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를
네, 지역 자체를 디자인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지역을 브랜드화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역 브랜드화와 지리적 표시체를 사용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사실상 뭐 1번은 1번, 2번이 속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빅맥을 이제 고기를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는 네, 그런 나라에서는 양고기나 아니면은 뭐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비건들을 위해서 두부를 이용한 또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현지화를 시키는 전략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바로 5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가 아니네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보고 이제 지역을 맞춰서 문제를 내는 건데요. 그냥 사실 너무 이제 특징적인 지역들이 굉장히 좀 있죠. 그쵸? 메카, 메디나, 이스탄불, 뭐 코르크, CS 부분인 거죠. 이 국가의 북부 지역, 지중해의 접한 이런 결정적인 힌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쉬웠었다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갈등 문제.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죠. 이것도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유럽연합 가입국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냥 선지로만 파악이 된 것 같고 나머지 B, A, C, D 모두 D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 가입국을 물어보기 위해서 설명을 해준 것 같네요. 네, 지금 여기가 스위스 부분이니까 유럽연합 가입을 안 했죠. 그래서 이거 D와 E는 리을 선지를 위해서 조금 만들어진 선지 같고요. A, B, C는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4번을 보실게요. 이 유형 자체가 지금 이거 선 딱 긋고 여기에 단면 지금 나타낸 거잖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18에서 20수능 이후로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사설에만 많이 등장을 하다가 가끔씩 등장하다가 이번에 또 새로 나타났는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77%면 사실 이거 77%보다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85에서 90 이하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수험생들이 이런 유형에 익숙지 않은 수험생들이 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보다는 낮은 정답률 물론 절대적으로는 낮지 않지만 제 생각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 88,000m라는 것만 봐도 딱 봐도 여기가 A 그리고 나머지가 B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익숙지 않으면 또 패닉할 수 있으니까 그쵸? 5번 같은 경우 53%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이거 딱 봐도 그냥 따다닥 하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게 A가 사막기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C가 A기후라는 걸 열대기후라는 걸 아셔야 되고 지금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BW, AW 그 다음에 여기가 CF, A 이런 식으로 조금 A 지역이 A 뭐 고산 지역이나 아니면 뭐 열대 지역이나 그게 아니라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 지역이다 라고 염두에 두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A와 C를 이제 가와 나로 구분할 때 일단 가는 무조건 이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기 때문에 열대기후가 되는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가 안 되는 약간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를 구분할 때 둘 다 A 기후다. 둘 다 A와 C 지역 모두 열대 기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와 나를 구분하기는 힘든데 A를 사막 기후다라고 봤을 때 놓고 풀면 가가 바로 C, 나가 바로 A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던 A 지역의 그런 기후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했던 5번 문제가 아마 오답률 4위, 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4위 정도? 다음 6번 가봅시다. 할롱베이 하면은 바로 그냥 석회암지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석회암 이제 기계적 풍화가 아니라 기계적 풍화가 아니라 화학적 풍화이기 때문에 수비온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하고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읽고 하나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서 보기랑 같이 동시에 연결시키는 것이 시간 단축에 더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건조 지형과 빙하 지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쉬운데 이 바르안이 또 이제 가끔씩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바르안과 이제 바하다. 요거 두 개가 외울 때는 또 그치 이거지 하는데 또 가끔 가다 보면 바르안이 바하다 가고 바하다가 바르안 가고 그죠? 근데 이제 바르안 같은 경우에는 사구, 네, 건조지형의 사구를 의미하는 게 다른 말로 바르안이고요. 선상지가 연결되어 형성된 건 이게 바하다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네, 요거만 아시면은 상당히 쉬웠던 문제, 84%인 만큼, 그쵸? 다음 8번 문제, 이게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약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이죠. 사실상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를 암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수능이 다가올 때 샥 외워버리고 내신처럼 딱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정도는 좀 쉽게 나왔죠. 그리고 막 저는 막 바젤 협약 이런 거 나오면 좀 힘들던데 교토의정서랑 파리 협정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쉽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9번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그 미국 지리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적중을 한 것 같아요.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난이도는 높지 않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미국 지리 같은 거 알고 있으시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쵸? 요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뭐 이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이 로렌을 중심으로 참 이게 그 공업지역 이름이거든요. 이런 거를 굳이 넣었어야 됐나, 그쵸? 로렌, 작센, 루르 뭐 이런 개념에서 이런 정말 날개지문도 아니고 그 그림 안에 있는 조그만 그런 부가 설명 같은 곳에나 나올 법한 그런 지형들을 넣어버리니까 이건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와 휴스턴, 디트로이트가 E고요. C가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이제 휴스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시애틀이 되는 거죠. 시애틀이 되는 거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자체가 그냥 3번이 너무 맞아. 그래서 3번 이렇게 찍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답률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아닌데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쉬웠죠.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가장 많은 거 당연히 양이죠. 그 다음에 소, 그 다음 돼지 바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근데 이제 뭐 전세계 사육두수 요거 리을이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관건 그나마 그래서 소, 양, 돼지 그래서 돼지가 가장 적게 키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정말 쉬웠는데 왜 74%인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정말 쉬웠던 문제 같은데 바로 타이가 침입수림 때 이제 디기후에 좀 고위도 쪽에서 나타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바로 1번 고르고 넘어가셨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94%가 아니라 74%다? 조금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플라야오? 절대 아니고 B. 빅욕토평원?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헷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그린란드 내륙 지방이잖아요. 근데 그린란드 내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중에서도 더 추운 EF 즉 빙설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빙하가 녹지 않아요. 근데 빅욕토평원의 전제가 뭐예요? 빙하가 원래 있었다가 후빙계가 되면서 녹으면서 빙하가 다 후퇴를 하면서 그런 빙하 지형이 만들어진 그런 그 평원 자체를 빅욕토 평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빅욕토 평원 자체가 녹아야 돼요. 결국 빙하기가 끝나면서 녹아야 되는데 EF 지형은 지금 안 녹아요. 그래서 을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나마 조금 헷갈리셨지 않았을까 라는 조금 기분이 들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무조건 맞는 일반 갑선지를 이렇게 좀 무시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를 바로 넘어갈게요. 화교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죠. 돈이 많고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그쵸? 그 화교만 한 3, 4천 명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족이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바로 푸실 수가 있는 거고, 13번 같은 경우 정답률이 41%. 정말 어려웠었던 문제죠. 수능에서 41%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 이런 게 정말 사람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생률과 사망률과 순이동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가 같은 경우엔. 그래서 가가 결과적으로 이제 나이지리아긴 한데, 이거 그쵸, 나이지리아긴 한데 이게 멕시코고, 근데 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멕시코는 특히 더 완전히 빨리 감소하고 있죠. 근데 출생률이 감소를 했는데 0보다 크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0인데, 그러니까 2020년에도 결국은 출생률이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출생률이 플러스란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론 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2022년에 출생은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생률이 감소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이를 낳는 그 수가 적어지고 비율이 적어지는 거지, 애초에 그러니까 10명을 낳는 거를 7명을 낳는 것으로 최근에 변경이 됐다는 거지, 10명에서 마이너스 3명을 낳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그 퍼센테이지, 그 즉 비율의 감소와 증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번이 답이었었던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뭐예요? 그냥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빼서 이만큼과 멕시코가 여기서 이거를 빼서 이만큼인 건데, 그래서 즉 멕시코의 자연 증가율이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출생률은 비슷비슷한데 나이지리아랑 사망률이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그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뺐을 때 나이지리아보다는 멕시코가 더 커요.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멕시코가 더 높은 건데, 이게 2번이 이게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번이 답인 건데, 뭐 1번 같은 경우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뭐 이런 선지의 경우 조금 헷갈리는 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 이제 그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고, 순이동률이 인구의 이제 뭐 사회적 증가율,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출생률 빼기 사망률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음수가 됐어요. 오히려 출생보다 사망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순이동률도 그거 이만큼의 음수를 상쇄할 만한 그런 큰 이동률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결국 인구의 증감은 자연 증가 플러스 사회 증가잖아요. 사회적 증가율.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긴 하지만 이 마이너스의 절대값보다 이 플러스의 절대값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치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이해하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도록 하고, 나머지 선지 이런 분석이랑 더 자세한 이런 풀이 과정은 따로 13번 그 문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4번도 사실상 그 도시화율에 대한 문제인데 13번보다는 확실히 쉬웠습니다. 근데 57% 아직도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사실 13번보다는 쉽게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고민 안 하고 바로바로 1분 만에 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촌락 인구가 지금 1955년에 많은 거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가 가장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13억에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7.6억 정도, 라틴 아메리카는 6.8억 정도 되니까 그럼 아프리카가 이러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큰 경기도 오산인 거죠. 왜냐? 애초에 1955년에는 지금 도시인구와 촌락인구와 상당히 비슷하고 오히려 도시인구가 더 많은, 즉 도시화율이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거를 유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걸 아프리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게 현재 즉 2020년에도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더 작잖아요. 왜냐? 도시화율이 50%가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러면 1955년인데 오히려 도시 인구가 많다? 이런 거는 이제 아프리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짜 압도적인 촌락 인구가 많은 지금 B가 아프리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4번은 그냥 바로 이제 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15번 정답률 40% 나왔습니다. 이번 23학년도 세계지리 수능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15번이 되겠고요. 사실 관건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A와 B가 이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의 국가 중 A와 B가 각각 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릭스가 이제 세계가 80%, 70%, 60% 가의 이런 에너지 소비량 비율이 높죠. 그리고 일본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래서 바로 이게 석탄이고 이게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탈리아, 영국 등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비중이 높고 그 북부 아메리카의 비중보다 유럽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사용 비중이 그래서 천연가스라고 파악을 하고 풀었는데 그럼 당연히 B와 A가 구해지겠죠. 그거는 좀 궁금하시겠지만 네, 개별 영상으로 또 15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웠죠. 96%면 그쵸.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각 주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가 있어요 라는 또 선지가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면은 C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르헨티나 아니고 D조 같은 경우에 튀니지가 있죠.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대표적인 북부 아프리카의 네, 도시가 아니라 국가. 그리고 E조에 있어요? 없습니다. 에스파냐,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 없고요. F조에는 뭐가 있죠? 모로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와 튀니지가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두 국가가 되는 거고 조마다 있는 게 아니라 D조와 F조에만 있는 거죠. 17번이 이제 되는데 이거를 왜 준지 모르겠고 이거를 왜 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두 개 중을 한꺼번에 줬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지금 종교별 신자수로 사실 인도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힌두교, 그 다음에 나가 이슬람교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건데 지금 가나 다라를 이것만 보고도 사실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했어야 됐나?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조금 적중을 한 게 약간 예루살렘이 물론 예루살렘이 물론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성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교의 성지면서도 유대교의 성지다. 그러니까 세 개의 성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지가 그리스도교인 거지 다른 그런 종교의 성지들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가와 나의 성지가 모두 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선지였고요. 18번입니다. 이게 제가 틀린 내용인데요. 정답률이 68%로 사실 킬러 문항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구리, 코발트,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구리는 사실 좀 그 칠레의 매장량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있는 볼리비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여기였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에 쿠퍼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고리가 많이 나고 코발트와 다이아몬드까지 또 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구리야 칠레 쪽에 있으니까 그냥 볼리비아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망의 19번입니다. 19번 48%. 이게 난이도에 비해 정답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좀 정답이 전형적으로 4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4번 찍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조금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만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푼 것 최근에 푼 세지 이제 기후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면 가시기와 나시기에 1월, 7월, 7월, 1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서 조금 풀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직관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19번도 간단하지 않고 좀 잘 자세하게 별도의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여기 CS 남반구, 여기 AW 남반구, 여기 CS 남반구, 여기 CFP 북반구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네 개의 기후 특성을 이용해서 7월, 1월, 1월, 7월로 그 가와 나를 정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반대로 가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이네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문제 중에 좀 적중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메콩강의 유료. 메콩강의 유로는 22년 7모에서 등장을 했었고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된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메콩강이 어디에서 삼각줄을 이뤄서 바다로 빠져나가냐면 베트남 쪽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니까 인도차이나 반도의 약간 오른쪽을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의 사이, 타이 밑에 껴가지고 이게 길게 거기 말레이시아 하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본토 땅에 이렇게 크게 또 따로 땅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는 메콩강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이게 답이 1번인데 이것도 또 적중을 했어요. 이게 제가 구평에서 이런 선지가 나오니까 이 대표 선지 조금 나올 것 같다. 지금 과탐식 선지잖아요. 사실상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쉬운 그런 선지 배치가 아니고요. 전형적인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형적인 이런 느낌이죠. 두 개.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좀 어려웠던 게 이런 느낌. 두 개, 세 개. 그런데 이제 20번에 또 새로운 과탐식 배치가 등장을 하면서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1번으로 찍기 그렇게 이제 내켜하진 않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웠었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번 영상에선 세계지리죠. 모두 간략하게 이렇게 총평을 해보았는데요. 한 줄 평은 한국지리에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겠다. 이거는 왠지 이렇게 해서 틀릴 것 같다. 틀린 애들 딱 봐도 이렇게 착각했을 거다. 뭐 이런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뭔가 좀 그나마 좀 경험을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실제 과외 학생들 또는 제가 이제 알려주는 친구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려운 것들, 헷갈렸던 것들 그런 거에 다 대부분 그렇게 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짬을 무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그래서 오늘 세계지리 총평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이 이제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킬러 문항을 한 문제씩 풀어서 이제 업로드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하시고 또한 그쵸? 따로 또 그냥 지리에 관한 그런 정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크게 총평을 해봤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진짜 수능이었다면 이게 지금 내가 보는 수능이었다면 정말 암울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난이도가 상당하게 뛰어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친구들도 몇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이겨내서 지금 수험생분들은 숫이 좀 남았고 정시는 이제 시작이고 그쵸?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